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이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나는 보리를 개봉하고 1년 후에 또 개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강릉에서 머물고 있는데, 강릉에 오셨을 때 모더레이터를 제가 또 했어요. 1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 봤을 때도 이게 이 영화의 감독님은 엄청 섬세하겠다. 그리고 가장 잘 찍었지. 이런 어떤 욕심나는 부러운 마음이 드는 영화였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봤을 때도 제가 또 이 영화를 자극받고 싶어가지고 자주 꺼내봐요. 한 6번째, 7번째인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찍게 된 계기나 이 영화에 대한 출발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그 공간이 먼저 있었어요. 공간에서 받은 영감이 먼저 있었고, 제가 이 화천이라는 지역을 이제 좀 오래 전부터 좀 이렇게 드나들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매료가 되고 애정하는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곳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품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 강기루 배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작 영화를 같이 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어디 영화제를 이렇게 다니고 하던 때에 이 공간에서 강기루 배우를 놓고 영화를 만든다면 이라는 이제 생각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간과 배우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들과 제가 그 화천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느낀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발은 강기루 배우와 작업하는 마음, 그리고 화천을 만난 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또 화천 안에도 양들이 있는 언덕이라고 할까요? 농장이라고 할까요? 목장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오프닝 씬에 그 양으로 시작해서 기루 배우 주인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서리가 보여지는 방식을 긴 호흡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편집 과정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목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 목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진 어떤 양떼 목장 같은 것과 좀 다르게 약간 진짜 방목하고 하는, 정말 이렇게 약간 날것의 느낌이 되게 살아있는 목장이었거든요. 그 자연스러움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공간 목장과 이제 강기루 배우를 보고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처음 생각한 장면이 그 목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양털을 깎고 있는 그 남자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어떤 사연을 갖고 어디서 여기서 오게 됐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씩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강기루 배우와 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감독님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기루 배우와 얘기를 했을까요? 강기루 배우하고는 좀 많이 가까워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수다를 떨듯이 이 목장에 너가 이렇게 앉아 있어. 거기 너가 양털을 깎고 있는 거지. 자, 너는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됐을까? 넌 서울에서 온 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혼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그냥 던지는 거죠. 이제 강기루 배우가 막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합이 잘 맞았네요. 네, 약간 강기루 배우가 되게 말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신나서 이렇게 떠들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내가
떠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처음 장면에서 그 양이 죽어 있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찍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볼 때도 저게 실제 양인 건지 어떤 모형인 건지. 아, 이게 그 양이 그 실제 촬영을 할 때 저희 이제 그 사육사분과 이렇게 수의사분이 계셨는데 그 양 털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단 말이죠. 털을 깎는 동안 보면은 양이 자꾸 잠이 드는 거예요. 양이 잠이 눕혀놓으면 잠이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든 채로 이렇게 밀고 이게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재우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덩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장면은 이제 죽은 상태니까 이게 숨을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거는 사실 이제 영상이 아니고 사진인가 프리즈 프레임인 거거든요. 이제 사진으로 되어 있고 이제 거기 어차피 바닥만 찍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운드를 입혀서 네, 사진이지만 마치 영상처럼 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순간은 약간 그렇게 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합성이었군요. CG. 네, 약간 그런 식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었던. 네. 질문이 와가지고요. 그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만이 양한테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상황이 인물들한테 전하는 말 같았다. 의도하신 것인가요? 예, 제가 이 영화를 좀 어떤 그 우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좀 접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약간 그게 촬영이든 어떤 대사를 가지고 하는 표현이든 대화에서의 어떤 것들이든 그냥 그 대사 너머에 약간 어떤 장면 너머에 다른 더 이제 의미들이 더 많이 이렇게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렇게 좀 어떤 시적인 감흥을 여러 가지 요소로 여러 가지 비유와 표현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대사들이나 이런 거를 쓸 때 좀 일부러 더 약간 그런 표현들을 좀 고민하면서 문장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중만 캐릭터를 더 얘기하자면 어쨌든 영화 속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은 도사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캐릭터를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찍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찍어야겠다라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제가 그 중만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이 기주봉 선배님을 떠올렸었는데, 이 기주봉 선배님을 이렇게 떠올리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했을 때 느낌이 약간 저는 이제 산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품어주고 묻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산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래서 이름도 그 중만이라고 지었던 거였고, 좀 어떤 그런 산의 무게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성의 코드를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성의 동성애. 동성.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떠올린 거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장에 한 청년이 있다. 근데 이 청년이 사실 게이다. 게이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어떤 거리감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하나로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 많이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화천이라는 공간이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감을 좀 다룰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확신을 얻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은지 시인의 정말 먼 곳이라는 시가 떠올라서 그 시로 받은 또 이제 영감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런 퀴어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리고 시가 화천이라는 공간을 떠올렸을 때 정말 온 곳이라는 시가 떠올랐고 그거를 어쨌든 클라이막스 이후에 나오는 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치도 이미 그때 시나리오 단계부터 정했던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 단계는 뭐 초반부였을 수도 있고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시를 어느 타이밍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시를 뭐 전문을 넣을 것인가 시를 아예 넣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사실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시로부터 좀 영감을 많이 받게 돼서 그 박은지 시인이 이제 그 대학 동기 친구여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너의 시로부터 받은 영감을 좀 가지고서 영화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계속 찍으면서까지 계속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시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근데 넣을 거라면 좀 저는 이제 시를 영화 속에 일부분만 넣는 거를 조금 선호하진 않아서 전문을 다 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이 시를 어떻게 등장시킬까? 현민이 쓴 시로 등장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나갔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 영화의 첫 대사죠. 엄마, 서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왜 진우에게 엄마라고 부르는지. 영화 속에 식사 씬에서 이렇게 진우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부재에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이모한테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게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계셔서 좀 부재해 계시던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 3살 막 이럴 무렵에 말을 막 뗄 무렵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엄마라고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모네에서 지냈는데 이모한테 할머니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왔을 때 또 계속 아버지한테 엄마라고 하고 엄마는 째려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이제 좀 상처가 크셨었는지 그거를 되게 두고두고 커서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것이 어떤 이 영화가 어쨌든 퀴어를 얘기하고 젠더를 얘기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좋은 내러티브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말 본 것이 어쨌든 어떤 이렇게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평범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반대된다고 하는 소위 반대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비틀면서 영화가 계속 완성해 가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남자, 여자 뭐 이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 그리고 아이와 어른 이게 다 섞여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건데 그 안에서 꼭 이 부분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진우와 현민의 사랑 이야기이든 아니면 서리의 어떤 성장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저는 모든 캐릭터를 좀 소중하게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은영조차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그 묘사를 하고 싶다. 그 은영의 어떤 이면을 계속 뭔가 들여다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서 그런 걸 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아까 뭐 엄마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좀 영화 속에서도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놓지 않고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드리자면 이 영화 극장에서 두 번째 보는데 처음 볼 때도 가을 겨울 배경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 목장 배경을 중심으로 배경이 너무 좋네요. 마지막 눈이 오는 배경이나 낚시하는 곳 노을 장면 색감이 너무 좋았고 이 샷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을 것 같다. 그래서 촬영 에피소드가 궁금하다 하시거든요. 네,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 섬 안에서 찍은 것도 위에 해 뜨는 어떤 여명을 좀 찍고 싶고 막 해가 지는 순간도 찍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섬이 정말 작은 섬이거든요. 이 극장보다 크기가 작은 섬인데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아예 암흑일 때 스태프들을 다 끌고 배를 이제 조그만 요트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배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두울 때부터 거의 그 섬 안에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무인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제 영화가 쇼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찍는 장면 수 자체는 몇 장면 안 되지만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무인도에 갇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런 눈 오는 장면 같은 것도 이게 사실 뭔가 기다린다고 얻어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건데 이렇게 어느 순간 우연히 이렇게 그 눈 구름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건 찍어놔야 된다 하면서 찍어놨던 장면들이어서 그 어떤 좀 경이로운 순간 약간 그때 어떤 감정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있고 그리고 네. 양 태어나는 순간을 찍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지 몰랐거든요. 그냥 출산기 때 그 출산을 많이 하니까 그랬는데 한 일주일 생각하고 그 대기하고 있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일이 될 줄을 모르고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태어날지 모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는 시간들이 영화 속에 비록 한 장면이지만 근데 되게 잊혀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네, 그 장면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흑백 처리를 조금 하신 것 같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흑백 처리. 제가 기억하기에는 흑백 처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어둠이 좀 있어서 흑백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암이 좀 더 뚜렷했던 장면이어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중간에 암전이나 네. 그런 페이드 페이드아웃 같은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출산 장면을 마지막으로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이 삶과 죽음의 어떤 거리감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거리감들에 대한 어떤 우화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첫 장면과 엔딩 장면을 어떻게 이 이야기를 그 책장을 펴고 닫을까를 고민을 할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네. 찍었던 장면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눈이 오는 장면은 이제 우연히 잘 잡아서 예, 우연히 네. 찍게 됐고 이 장면을 어떻게든 영화 안에 담고 싶었고 그래서 딱 가장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얗게 만들어주고 싶은 어떤 순간 넣고 맞아요.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장면이 나올 때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덮치는 눈들 때문에 어떤 이야기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좀 더 지워지는 느낌이고 그
출산하는 아이가 그 양이 태어난 거 보면서 어떤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그런 색감을 표현을 할 때 이 무지개의 색감을 어떤 한 시코스마다 좀 키워드로 잡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행나무의 노란 빛이라든지 새벽의 파란 빛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색감을 시퀀스별로 딱 키워드로 정해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걸 다 하얗게 덮어버리는 어떤 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촬영에 대해서 기다려서 찍고 원하는 걸 기다려서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거기에 동의해서 움직여주고 이런 어떤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점이 장점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스태프들이 이게 다 동의가 돼야 되고 준비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컷들이 길다 보니까 어떤 이전에 리허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준비하고 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텝을 구성을 할 때 미리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 거다. 하루에 한 뭐 10쇼트도 안 찍을 거다. 한 5쇼트 뭐 이렇게밖에 안 찍을 거고, 대신에 엄청 좀 이렇게 오래 준비하고 하면서 찍을 거다. 그래서 회차가 많을 거다. 장면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거를 계속 제가 약간 이렇게 주입을 시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좀 당연하게 답답해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저와 좀 결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스텝을 좀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이 좀 조용조용했거든요. 좀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 느긋한 사람들로 스텝을 꾸렸던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그 중간중간 이제 조금 스태프들 사이에 약간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 PD가 좀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달래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막 크게 분란이 되지는 않았던 게, 그러니까 이제 농담이지만 이제 박근영은 안 바뀐다. 지금 여기서 따져봤자 안 바뀐다.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름의 어떤 하는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촬영 끝날 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런 어떤 담화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사람을 참 잘 만났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좀 영화 촬영을 할 때 어떤 장소의 어떤 빛이랄까? 어떤 장소의 현장에 있어야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빛의 방향이라든지 그림자의 모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앵글의 그 느낌이 다 달라지니까 콘티 작업을 이렇게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촬영 전날이나 뭐 이렇게 다른 날 촬영 감독이랑 둘이서 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찍자 저렇게 찍자 이런 식으로 좀 작전을 세우듯이 했었고, 어차피 이제 한 신당 장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이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몇 장면 어차피 한두 장면 찍을 거고 이제 카메라에 비치는 감독이 이제 촬영 들어갈 때 정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클로즈업이 별로 없고 넓게 하니까 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쫓겨가지고 막 컷도 나누고 뭐 이런 선택들을 하는데 그걸 지키셔서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강기로 배우님의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감독님의 행복, 다음 정말 먼 곳의 이후의 시간들. 강기로 배우는 사실 섭외라기보다는 이제 좀 같이 이야기의 어떤 씨앗을 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있고요. 홍경 배우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홍경 배우는 네, 그런 면에서는 홍경 배우가 제일 사실 마지막에 만났는데 제가 그 현민 역할을 이제 제가 딱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계속 몇 달 동안을 그 찾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우연히 그 독백 영상에서 그 소독제에서 하는 그 독백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거기 영상에서 딱 어떤 한 배우가 이 독백을 하는데 내가 딱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의 사람이 있고 생각했던 목소리와 생각했던 말투, 분위기 약간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그냥 딱 꽂혀가지고 이 소독제에 연락해서 이 배우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게 만나고 가장 늦게 만나고 해서. 근데 그 시기에 홍경 배우가 또 상을 받았잖아요. 배우 상. 네, 그때 페스티벌에서 네, 수상자들의 독백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딱 꽂혀가지고 만나서 네, 그래가지고 어디 홍대 카페에서 밤에 만나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확신을 한 거였죠. 아,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정말 먼 곳의 이후 시기의 행복. 이후 네. 네, 지금 좀 이렇게 소규모로 영화를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네, 되게 좀 네, 작은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겨울 안에 네, 내년 초까지는 네, 촬영을 좀 마치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주변을 돌보는 문영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인물을 설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실제 현실 부녀가 출연하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지금 기주봉 배우님하고 기도현 배우님이 실제로 부녀 관계이시거든요. 네. 문경이라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저희 이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서 다 만들었는지 사실 좀 기억이 안 나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떠올리려는 대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기도영 배우와 작업을 하게 된 거는 그 사실 기도영 배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기주봉 선배님을 거의 영화 그 준비 시작하자마자 그 섭외를 했거든요. 그때 만나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딸이 있는데 원래 배우다.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서 사실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기종 선배님하고 되게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되게 가늘고 긴 이미지의 배우인데 근데 묘하게 또 닮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좀 재밌다 구성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촬영할 때는 네, 두 분이 같이 하는 게 더 다른 의미로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배우분들한테도 좀 큰 어떤 선물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겨울에 끝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출발할 때 화천이라는 공간을 생각하셨고 그 화천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을로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의 공간들이 제가 매료됐던 공간들이 가을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가장 아름다웠고 이 영화의 마지막이 약간 좀 첫눈이 내리는 딱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렇게 좀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 계속 보면서 상위 배우가 등장할 때 쌍둥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이 쌍둥이에 대한 아이디어, 이란 쌍둥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출발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이것도 사실 여담인데 이게 그 이제 이상희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싶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저희 이 섭외 원래는 여동생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우의 여동생 역할로 나 캐스팅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야, 강기루의 여동생은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지금 막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이 영화제 기간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동안 그때 이제 이 같이 제작한 장우진 감독이랑 둘이서 막 머리를 싸맨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상희 배우를 이제 설득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쌍둥이라는 아이면 쌍둥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쌍둥이면 괜찮지 않을까? 뭔가 의미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와서 이제 이상희 배우한테 다음날 가서 쌍둥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좋은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상희 배우님을 꼬시기 위한 전략으로 쌍둥이 캐릭터가 네, 탄생한 거예요? 약간 그 덕분에 생긴 설정이었죠. 네. 거기부터 좀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강기로 배우가 모든 트럭도 운전하시고 오토바이도 운전하시고 배도 운전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시나리오 쓰면서도 조금 이거 좀 너무 만능 약간 맥가이버도 아니고 너무 만능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과한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또 그것대로 또 재밌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무심한 듯하면서 뭐 다 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긴 해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촬영 컨셉 정할 때 무지개 색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촬영 컨셉을 정하는 촬영 감독님과의 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다른 영화의 레퍼런스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공간에 같이 가서 여기서 이런 장면 찍고 싶고 저런 장면 찍고 싶고 이런 걸 공유하면서 하셨는지 아니면 감독이 혼자서 다 세팅한 상황 안에서 촬영 감독님과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어떤 촬영 감독님이랑 주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다른 영화를 놓고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각자의 어떤 영감을 좀 다른 걸로 좀 주고받자고 해서 사진들이랑 제가 그 공간들에 한창 다닐 때 찍어왔던 어떤 사진들 그리고 음악이 있었거든요. 이 막스 리더의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막스 리더의 어떤 곡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음악이나 사진들 그리고 정말 못이라는 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주었고 촬영 감독은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좀 많이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어떤 그런 만종 그림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구체화를 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출할 때 어떤 촬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풀샷으로 해주세요, 뭐 미디엄 샷으로 해주세요, 뭐 어떤 오퍼레이터 형태의 촬영 감독이었다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같이 맞춰가는 형태로 하신 거네요. 네, 였고 이렇게 현장에 촬영 감독이랑 둘이 가가지고 이제 막 서로 막 몸을 써가면서 이렇게 막 한 거죠. 여기서 카메라를 이쪽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하고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면 촬영 감독도 이제 뭐 좋은데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작전을 이렇게 짜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호흡이 잘 맞아서 되게 좀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 시간들이. 네.
그 아마도 하천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시간도 많고. 네, 맞아요. 거의 한 40일 정도 거기 목장 앞에 있는 방갈로촌에서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합숙하면서 찍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어차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편의점도 한 차 타고 15분 가야 되고 이래서, 네,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항상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설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좀 중요하잖아요. 설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설이가 그 연기를 할 때 보고 있으면 정말 다 할머니랑 너무 잘 놀고, 저 기동 배우님이랑 너무 잘 놀고, 상희 배우님이랑도 이상하게 잘 놀고,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발가락 깔딱거리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고 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아 배우가 7살이었는데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어색함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타고난 배우들.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래보다는 어른들하고 더 먼저 빨리 친해지는, 말도 막 먼저 가서 막 걸고, 사실 오디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캐스팅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뭐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디렉션을 한다기보다 어떤 이 날것의 어떤 야생의 어떤 그 무언가를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알아서 너무 잘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가지고 되게 감탄하면서 약간 모든 어른들이, 모든 배우들이 좀 감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롱테이크 장면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채워나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놀라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설이 관련해가지고 설이 연기에 대해서 이게 대사가 주어졌던 건지 아니면 본인 행동에서 애드립이었던 건지 이 간극에 대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는 거 아시죠? 여기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이 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설이의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워서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꼭 필요한 대사들은 이제 정해준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딩도 많이 하고 했었고, 근데 그 외의 시간도 있잖아요. 설이가 놀고 있는 순간, 혹은 밥상에서 다른 이제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뭔가 할머니와 뭐 하는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은 되게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어린 배우가, 그 경험도 없는 배우가 해낸다니까, 이 진짜 너무 순수하게 놀고 있구나, 이 지금 촬영 안에서 스스로 즐기고 있구나가 되게 보여서 저한테는 특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치매 할머니와 판타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떤 점을 표현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갈 때 조금씩 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 안에서의 어떤 완전한 구성이 아닌 느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대한가족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세히 들어보면 다 모두가 지금 이제 편부모 가정의 형태잖아요. 중만의 가족도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만 있고 딸만 있는 상태의 모습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 설이와 할머니와의 이 접점과 관계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 막 태어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와 어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의 좀 가족 안에서의 모습과 이 대비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연기하신 이 최군순 배우님이 연기일 분이시거든요. 실제 연기일에서 배우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분의 그 지금 본연에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배우들에서 그랬던 것 같고. 뭐 거의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로케이션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은행나무랑 성당이랑 그 목장 위치나 뭐 이런 어떤 네. 은행나무는 그 화천 성당이고요. 화천 성당이고 네, 이제 은행이 이제 시기니까요.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딱 11월 초에 딱 만개를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섬은 8호 안에 있는 네, 다람쥐 섬이라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랬고 목장은 그 햇빛초원 목장이라고 춘천에서 화천 가는 길에 있는 목장이고요. 네,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어쨌든 사실 그 박간영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강원도에 거주를 하시거든요. 이주해서 사시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처음에 이야기를 떠올릴 때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좀 서울 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좀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던 생각을 투영하면서 출발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근데 영화로 먼저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그 만들 당시에는 서울 살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제가 꼬셨습니다. 네, 이게 극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감흥이 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영한 이후에는 극장 상영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금 기획전이 강원 영화들을 소개하는 기획전이거든요. 지난 한 2018년 정도부터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영화 제작 지원이나 지역영화 어떤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 예산들로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됐었고 그 예산 안에서 저도 나는 고래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정말 먼 것도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영화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지역영화 예산이 영진에서 0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